참으로 가슴 아픈 참사였습니다. 사사건건 역시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고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집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병흠, 정윤식, 이영주 교수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임주혜 변호사,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 시간을 보면은요, 그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시 57분경에 관제탑에서 조류를 주의하라는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로부터 2분이 지나고 조종사가 관제탑에 바로 메이데이, 조난 시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이제 9시에 복행 후에 재접근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9시 3분경에 동체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결국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오늘 국토부에서 언론에 배포한 시간대별 상황, 사고 발생 개요도 준비됐습니까? 예. 네,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임주혜 변호사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활주로 01 방향, 원래 이제 정상적인 방향 착륙 허가를 받은 시점이 8시 54분이었고요. 지금 개요도의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개요도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을 주의하라고 여객기에 통보를 한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3번에 해당하는 8시 59분 조류 충돌로 인한 조종사의 비상선언.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국토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조종사가 관제탑에도 알렸다는 겁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요. 이때 메이데이를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화면상에 이제 4번에 해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복행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복행을 하다가 자 5번까지 이제 복행을 하다 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송병흠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에서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저 5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복행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3번에서 이제 복행을 했으면은 고도를 취하면서 이제 그 북쪽으로 이제 5,000피트까지 올라간 후에 다시 돌아서 이제 그 제로한 방향, 북쪽 방향으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지금 그 이 3번부터 4번까지는 4번에서는 짧게 돌면서 조종사가 비상 착륙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이데이 콜 이후에 특히 조종사가 이제 그 조류 충돌을 보고한 후에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실패 접근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고 바로 돌아서 내리는 지금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더 비행하면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군요. 네, 정윤식 교수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상에서 봤던 그 3번까지 복행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타임 테이블을 보고 조금 이제 수정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계기 접근을 해서 이제 아마 광주 어프로치, 광주 관제소에서 무한 타워로 주파수를 넘겼을 겁니다. 근데 실제 조종사가 항공기가 나빠서 복행을 결심하고 비상을 선포할 때까지 판단하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 2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보고서 된 게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타워에 조류새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받기 전에 이미 비행기는 조류 충돌이라든지 다른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조종석 내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사실 조류 충돌하는 건 모르거든요. 나타나는 건 계기만 나타나는데 계기의 엔진 온도라든지 RPM이 흔들리면은 아 이게 뭐야?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면 복행합시다. 복행을 하고 그때 엔진 상태가 더 나빠지면 복행하면서 비상 선포합시다. 얘기하면 그때 부기장이 현재 메이데이 콜하고 여기 메이데이 때는 반드시
내가 소방차나 앰뷸런스를 요구한다는 걸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번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소방차 출동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리퀘스트 파이어 카 or EMT, 에미시 메디컬 팀을 요구를 하면 출동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떨 때는 손님이 뭐 아파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연료가 적어서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류 충돌해서 비상 선포했기 때문에 예. 그때 보면 고라운드 할 때 우리 화염이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이미 랜딩 기어는 정상적으로 내리고 항력, 고항력 짝수 다 작동이 됐다가 고라운드 하면서 다 넣습니다. 근데 이미 랜딩 기어가 나쁘다고 판단됐으면 고라운드 할 때 랜딩 기어를 넣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다는 거는 지금 유압이라든지 시스템이 정상적이었다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행을 시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있다. 데이터상으로 이런 내린 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예. 200에서 170, 170에서 150, 145까지 내렸다는 건 프랩이 랜딩 프랩과 랜딩 기어가 다운이 돼야지만 그 속도를 내릴 수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줄인 상태에서 고라운드 할 때 절차는 첫 번째 랜딩 기어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프랩을 올리는 건데요. 이미 랜딩 기어와 프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예. 작동 상태는 정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상승률을 보면 갑자기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말한 상승이라는 건 엔진 추력인데요. 추력이 뭐가 발생을 시키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기가 힘들다 판단해서 예. 긴급 회항을 실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한 엔진이 고장났으면 한 엔진만으로도 복행해서 상승해서 절차를 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이미 두 엔진 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아니면은 조종사가 아예 심각한 판단 오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사건을 원인을 따질 땐 예. 심지어 여기는 내용을 얘기를 안 하지만 테러인지 과연 연료가 없어서 급히 돌아온 건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질구레한까지 다 카드로 꺼내놓고 제외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봤을 땐 실제적으로 두 엔진 다 고장이 나서 예. 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착륙한 이후에 에어브레이크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시뮬레이터 훈련할 때 유일하게 긴급 회항하는 거는 예. 투 엔진 페일리어가 고장이 나면 그때는 무조건 꺾어서 들어옵니다. 추락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두 엔진이 다 고장 났지 않아 나는 자꾸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종류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을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다 이제 가능성에 대한 네. 말씀을 주신 거니까 저희가 차차 하나씩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8시 59분경에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8시 59분경에 그 조종사가 기장이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관제소에 알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조류 충돌인 걸로 추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것도 뭐 기장이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100%로 하는 것이 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지. 그거는 뭐 거의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장이 시야로 보고 그다음에 그 하얀 연기나 그 불꽃이 나오는 그 현상을 이제 진동을 살짝 느꼈을 거고 그다음에 예. 엔진 계기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나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 해가 비행 기록 장치를 보게 되면은 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조금 전에 우리 정윤식 교수도 얘기했지만 엔진 두 개가 그러니까 실제 그 민항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이나 뭐나 이런 걸 할 때 두 엔진이 이제 페일리어 됐을 때 이제 비상 착륙 절차를 합니다. 물론 예. 이제 뭐 강화율이 조금 더 되겠지만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패턴을 그렸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나 엔진은 만약에 아웃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컸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것도 조종사가 만약에 못 믿는 상태라든지 예. 혹은
엔진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 어떤 정기적인 장치나 혹은 더 이상 비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의문점으로 나오는 플랩에 대한 것도 있는데 조종 계통에 대한 뭐 걱정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간에 조종사 판단이 비상 착륙만이 그래도 안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급박했던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과 그 교신 내용도 이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확보해서 수집해서 이제 관제사들과의 면담도 착수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영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당시 워낙 급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뭐 소방대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소방대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온 것이냐 나오지 못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교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위험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소통이 되고 서로 이제 공유가 됐는지 또 그리고 또 관제탑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 또 이런 지휘 통제에 대한 부분도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다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항상 이제 이런 상황,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대부분 대응하는 기관들이 이제 무선통신, 뭐 소방이라든지 경찰의 무선통신 내용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시간대에 하나하나의 오고 간 대화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게 잘라서 예. 이게 그 시점에 맞았냐 틀렸냐라는 것들을 너무 살펴보다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또 불가피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교신 내용들도 하나하나 그런 내용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황을 이해하고 예를 들면 예.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소통이 이루어진 것들이 정상적이었는데 일부 한두 개의 어떤 오류라든지 문제가 있었어서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호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결과로서 나타난다면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집착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대는 왜 안 출동했냐, 불렀냐, 안 불렀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방대를 안 불렀다, 그래서 출동을 안 했냐 이런 부분들 또 불렀으면 사실은 현장에 그 시간대에 충분히 도착을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가서 적시에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교신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 어쨌든 지금 단순히 이런 교신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들이지만 이게 이제 바로 공개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 정보들, 비행 정보라든지 또 교신 정보, 여러 가지 전문가 판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판단 가능한 또 선택 가능한 선택지였는지 또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언론들은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한 것이 이 참사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착륙 당시의 영상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국토부 발표도 있었어요. 첫날 이제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고장의 연관성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엔진 고장이 났다고 해서 랜딩 기어 고장으로 연결 짓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교수님. 뭐 그게 100% 맞는 소리는 또 아니고요. 실제 엔진 시스템과 예. 랜딩 기어 시스템은 독립적인 시스템이지만 연결고리는 엔진 축에 그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유압 펌프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이 정지가 되면 유압 펌프가 정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랜딩 기어를 제대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충분하면 전혀 다른 독립 시스템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할 때는 직접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시간이 촉박한 무슨 건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엔진과 유압 시스템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독립적인 시스템이지만. 예. 그러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올라가서 그거 안 돼도 관계없어. 우리 수동으로 내립시다. 그 수동으로 내리면 전혀 또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예.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의 상황 판단이거든요. 예. 결과만 보면 항상 나쁘게 나오지만 이거를 보이스 레코더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의사결정 내용하고 그걸 FDR 데이터와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결과는 나빴지만 네. 그 상황에서는 최적의 의견이 맞다 하면 사실은 뭐 잘잘못을 떠나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가 되는 건데 결과만 보고 왜 이랬어 이런 결정을 왜 내렸어 하면은 사실 사고 조사도 안 되는 거고 원인에 따라서 다음 대응 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자꾸만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예.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조사 결과를 자꾸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완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를 좀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FDR 보이스 레코드만 보고서 그거를 데이터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나중에 FDR 데이터를 했더니 틀린 데이터다. 나중에 얘기하면 아 무슨 또 숨기려고 했다가 다시 결과를 바뀌었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심지어 FDR 데이터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센서에서 들어갔는지 센서가 고장나서 틀린 데이터가 들어간지 예. 또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순간만 보고서 의견을 자꾸 얘기하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좀 나중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항공당국도 좀 주의할 사항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내가 조금 예. 이제 부연 설명을 한다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이 유압 펌프에 대한 구동하는 구동 펌프가 엔진에서 이제 그 동력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 엔진이 아웃돼도 다른 쪽 엔진이 그렇죠. 이제 구동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엔진 갖고는 연관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연관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이제 구동 펌프가 있는데 됐는데 이것까지 안 됐다. 그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이제 그 조종석 그 옆에 있는 거를 열어 가지고 줄을 당겨서 이제 모든 항공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 이제 랜딩 기어 내리는 절차인데 왜 연관이 있냐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게 거의 20초에서 30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것도 이 기종도 한 30초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동 장치를 작동하면서 지금 극강화하면서 그 강제 착륙하는 그 활주로에다가 갖다 내릴 때 그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엔진의 부작동으로 인해서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 장치가 그래서 사용을 그러니까 했느냐 못했느냐는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다.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역으로 더 한번 보면요. 조종사가 내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까 한 엔진만 살아있어도 유압이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데 빨리 못 내렸어요. 내렸다는 건 두 개가 다 이제 고장 날 수 있다는 것까지 유추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진이 만약에 두 개 다 고장 났다면 예. 그 이외에도 뭐 비상 추갑기라든가 그 다음 또 단계가 수동 개폐 장치도 있고요. 몇 가지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단계들이 지금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상황을 보면 두 개가 고장 나야지만 일어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엔진이 두 개가 고장 나면 조종사들이 조종가도 유압으로 되거든요. 그거를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조종사 기장 혼자 그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부기장, 기장 같이 잡아야 돼요. 그럼 부기장은 이거를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일부러 내리지 않은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블랙박스 그 조사 분석 작업도 시작됐다고 하니까 아까 나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맞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나눠서 좀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랜딩 기어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 랜딩 기어뿐만 아니라 다른 제동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국토부 발표가 있었는데, 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기체 이상 상태, 또 기내 칵핏에서 조종사의 당시 상황, 또 외부 요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플랫 문제, 그다음에
동체에 지금 ADS-B 전원이 꺼졌다. 그래서 아마도 착륙 중에 그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거는 그 FDR 자료를 추출해서 봐야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랜딩 기어 관련된 말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동 장치입니다. 여기서 앞서 좀 간단히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날개 옆자리에 앉았을 때 볼 수 있는 그 에어 브레이크라고 네, 하는 그 날개 장치, 위에. 그리고 또 엔진 그 역추진 장치,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이 부분은 역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그 화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화면상에는 둘 다 작동을 안 하는 거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제 우측 엔진은 리버스 트러스트에 개폐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그게 작동을 시키 개폐된 게 아니고 지상에 충돌하면서 카울이 벗겨지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네. 반대쪽 좌측 엔진은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리버스 트러스는 두 엔진을 동시에 작동을 하거든요. 한 엔진만 쓰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좌측 엔진은 쓰지 않은 게 확실하고 우측 엔진은 써서 된 게 아니라 충돌에 의해서 벗겨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날개 위에 우리 이제 스포일러라고 표현한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랜딩 기어가 나와 있을 때 그게 땅에 닿을 경우에 자동 시스템에서 보통 이제 디프로 상계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 랜딩 기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당겨야 됩니다. 수동으로 당겼는데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당기는 조작 자체를 안 한 건지 그 자체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종사가 안 당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엘리베이터가 사실 뒤쪽으로 풀 디프렉션, 완전히 승강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기수가 들려 있는 거는 아마 조종관을 둘 다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한 손을 놓고 이걸 당겨야 되는데 당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했는데 시스템이 고장나서 안 된 건지 작동을 안 시키는지 모르지만 현상으로는 에어브레이크나 리버스 트러스는 작동이 안 시켰다,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 역시 지금 그 여러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셧다운, 그러니까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동체 착륙에서는 리버스 스러스트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한쪽 엔진이 그 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 그거는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리일 것 같고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발표했지만 뭐 FDR을 봐야 플랩 사용도 알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겁니다. 동체 착륙을 할 때는 가장 빨리 이제 항공기를 갖다가 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기술을 들면서 이제 뒷부분에 바닥이 닿고 그다음에 속도가 죽으면은 이제 그 이 중력과 이 활주로와의 그 배면과의 마찰 계수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제동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와 스포일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게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어로다이내믹적으로 이제 그 플랩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제가 한번 어저께 그 737 그 매뉴얼을 좀 봤더니요.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활주로에 바퀴가 내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제동 상태가 브레이크가 이제 오토 브레이크가 5단계가 있는데 2단계를 썼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제동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보니까 1100피트까지가 활주로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동체 착륙에서 만약에 그 마찰력이 맨 처음엔 됐다가 살짝 떴다가 그다음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닿으면서 연기가 나면서 마찰력이 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속도를 감속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결국 가서 충돌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정도의 마찰이라면 지금 뭐 어디에 내리던가 이 무안공항에서는 좀
이런 정도의 제동 갖고는 활주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어저께 이제 그 퍼포먼스 매뉴얼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이 랜딩 기어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다른 제동 장치들도 이제 기장과 부기장이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됐다면 예.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셧다운 가능성 오늘 국토부 그 브리핑 때도 그 질문이 나와서 지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유압이 작동이 안 되는 오직 스포일러 에어브레이크는 유압으로만 작동이 되니까 유압 시스템이 작동이 멈춘 거고요. 유압 시스템만 멈춘 건지 엔진이 정지돼서 유압 시스템이 멈춘 건지는 뭐 명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유압 시스템 자체는 작동이 안 된 거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유추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엔진까지 다 손상이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또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임주혜 변호사,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6시 37분에 김포공항을 떠나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참사 비행기 모델과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랜딩 기어 이상 증세를 보여서 결국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또 반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승객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부 승객은 이후에 김포에서 다시 제주로 가는 걸 포기했다고 하고요. 제주항공에서는 바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을 해서 나머지 승객들은 이제 다시 제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항공이 운항을 좀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토부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의 그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거는 사실은 통계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 안전과 관련돼서 이제 뭐 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상황들이 좀 수습이 되는 가운데 좀 이렇게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안전 감독관 3명을 제주항공에 급파해서 지금 안전 감독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은 조사의 원인들이 사고의 원인들이 나올 겁니다. 그 원인에 맞게끔 좀 더 좀 강도 높게 안전 부문에 좀 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대목인데요. 어쨌든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송 교수님.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사고 여객기 그 운항 최근 그 운항 스케줄표까지 이제 보도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그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제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기가 모여 있는 집합체지 않습니까? 예. 집합체인데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항공기는 600시간 A체크 점검을 이제 최근에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간별로 뭐 체크가 있습니다. 그건 정비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연간 하는 게 있고 뭐 100시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항공기는 부품도 또 그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쓰고 다시 교체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항공기를 많이 사용했다,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사용했다, 이걸 가지고 항공기 사고의 연관성을 관련짓기에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비행 시간에 따른 비행 점검이나 부품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사고 당시에 여객기 안에서 이제 기장과 부기장이 뭔가 어떤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만약에 안 됐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제기하는 가능성이 이제 뭐 기체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정비 불량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먼저 정비부터 얘기하면 정비는 사실 항공 당국에서 가장 중요 사항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정비 품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제 항공사에서 하는 우리가 운항 중에 하는 건 일선 정비는
정비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 비행기를 정비를 안 해도 되게끔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 점검, 1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1년 점검, 3년 점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운항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정비를 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의 우리 스트레스나 피로도는 전부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되면 비행기를 빨리 폐기하는 또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많이 했다 그래서 비행기를 무리하게 운영했다. 그거는 좀 보기 어렵고요. 과거에 점검 시간이 원래는 시간당 비행기당 30분이었는데 이걸 항공당국에서 이제 50분으로 늘렸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점검과 정비에 대한 그 개념 차이에서 그런데 어쨌든 항공당국에서 굉장히 그거는 아주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토부 발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고기와 같은 기종이 현재 101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 점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자, 이영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도 높게 항공안전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거로 전망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이 제주항공이 이제 가동률, 운행 시간도 상당히 길고 이렇다는 부분도 있고 예. 또 동일한 기종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결함이라든지 혹은 또 기체 결함은 상당히 없는 기종으로는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이라든지 네.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은 전반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유지되고 또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고를 계기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사항들로 좀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또 한편은 여러 가지 이런 이 규정에 대한 준수뿐만 아니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이력들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이런 이 관리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국토부 조사에서 이 부분 뭐 밝혀질지 모르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제주항공이 점검 미비로 적발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요, 이 엔진 덮개가 손상된 채 운행을 감행하다가 당시에 항공기 운항 정지 11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체 후방이 손상된 채 운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날개 끝이 손상된 채 운항을 했던 그런 사정들에 의해서 네. 과징금이 뭐 2.2억 원, 6.6억 원 이렇게 부과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지금 부과된 이 과징금과 관련해서 지금 사고 난 기종과 동일한 비행기 기종이 문제가 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이와 같이 운행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 미미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함께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사고 초기부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활주로 길이거든요. 활주로 길이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준비되시면 좀 보여주시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3.7km로 꽤 길죠. 김포공항 3.6km 비교해서도 무안공항이 더 짧은데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km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은 사고기가 활주로의 3분의 1이 지난 지점, 그러니까 이제 끝자락으로부터 이제 3분의 1이 지난 지점에서 좀 터치다운, 그러니까 처음 이제 활주로가 맞닿은 지점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2.8km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여기가 뭐 그 737 기종만 하더라도 1,500m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종사가 제한지에 접지를 못했기 때문에 짧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 활주로가 10km인데요. 예. 조종사가 저 끝에 착륙을 했어요. 200m 전에요. 그럼 그걸 짧다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못된 거를 비행장이 짧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활주로의 3분의 1 지점에 접지한 거는 예, 접지한 게 괜찮은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그 활주로는 앞에서부터 최소한 3분의 1 지점에 접지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활주로가 짧아서 거기 접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고 예. 또 그 비행장의 운영 기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미주까지 가는 747을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동남아 정도 수준에서 가는 737 또는 뭐 787 정도 수준까지는 2.8km는 전혀 운영하는 데는 제한을 안 받는 활주로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이제 결과만 보고서 길면은 좋겠다 하는 아쉬움의 표현이지 사실은
좀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좀 보입니다. 많이들 인천공항이랑 비교를 하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C급 항공기에 관련된 이 활주로 길이 기준으로 보면 국제 규격으로 보더라도 거의 2,800m, 지금 이제 무안공항의 기준이 사실 제일 긴 이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짧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활주로를 이용하지 못한 이제 이 미급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 활주로 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은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활주로 길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자, 송 교수님, 근데 활주로를 충분히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도 무안공항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드랜딩을 하면은 타이어 그 까만 그 스키드 마크가 생기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동체 착륙으로 인해서 스키드 마크가 아주 현저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동체 착륙을 한 경험이 경험이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국토부에 듣기로는 3분의 1도 아니고요. 1200m 지나서 내렸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활주로에서는 이제 활주로 시작하는 데부터 1000피트가, 그러니까 300m 지점 정도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타치다운 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지를 하는데, 이거는 1200m니까 사실은 3분의 1보다는 좀 지났고, 그다음에 중앙보다는 좀 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룰스 오브 썸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3분의 1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좀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속도가 만약에 정상적일 때는 뭐 140나트 그러면 한 뭐 250km 정도인데, 지금 그거보다 만약에 한 엔진이 아웃되면 10나트 거의 뭐 18km 정도를 더 추가해서 비행을 하는데, 조종사가 항공기를 에어로다이내믹 쪽으로 조종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높인 상태, 물론 뭐 항공기 엔진이 어떻게 됐고 뭐가 이 조종 계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속도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착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마찰을 이용을 많이 하지 못한 거. 왜냐하면 닿았을 때 중력을, 그러니까 날개의 어떤 앞부분의 기술을 들고 날개가 만약에 힘을 받으면 뭐 무게가 닿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사고 조사할 때 고려해 보면은, 그러니까 생존 확률 계산할 때 알 수가 있고요. 활주로 길이는 지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빼놓고는 나머지 군공항들은 다 저 정도 9,000피트, 2.8km 정도 돼요. 그러면 2.8km는 지역 중심공항 중에서는 관문공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공항 2개 빼놓고는 나머지에서는 그 활주로 길이가 웬만한 기종들은 다 운영할 수가 있고, 또 비상 활주로도 쓸 수 있는 대형 항공기까지도, 물론 뭐 그 아주 뭐 활주 길이가 많은 항공기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활주로 길이에 대한 그 의견들 잘 들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것,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보도됐을 때는 이제 외벽을 박았다고 이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 외벽의 충돌을 먼저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로컬 라이저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로컬 라이저라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 육안으로 대강 보면은 이게 흑으로 쌓은 언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일차적으로 좀 부딪힌 바람에 피해가 컸다고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로컬라이저는 어느 나라든지 안테나, 그게 송신 안테나인데 그거는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에 설치를 합니다. 결국은 안 보이지만 어느 공항이든지 땅속에는 전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무안공항은 활주로보다 그게 낮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튀어나와 보이고, 거기에 또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안전 착륙대 범위 밖에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서 비행기가 부딪혀서 문제가 된 거지 네. 거기는 비행기가 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왜 만들어놨냐 이렇게 표현하면 옛날에 뭐 중국 민항이 돛대산에 사고 났을 때 그건 산이 왜 거기 있어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속도가 빨라서 충돌해서 파손이 된 건데 속도가 한 50km, 100km밖에 안 된 속도였어요. 그러면 거기 부딪혔으면 도리어 그게 막아주는 방어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럼 도리어 아이고 그것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덜 났네 이런 얘기를 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만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실제 이게 항공기 사고를 더 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장비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공항에 다 로컬라이저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탓할 수는 좀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로컬라이저 자체 이제 안테나 부분 말씀하신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구조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지지대, 이제 말씀하신 하부 이제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 규정이 하부 구조 지지물까지도 전부 다 이제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로컬라이저 자체도 사실은 기능을 위해서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 영역 바깥쪽에 설치되긴 하지만 또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 존재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재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참 안타까운 이런 대형 참사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게 이 국제 민항 아이카오 기준하고 기준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있으면 활주로 끝단에 1000피트 정도의 그 로컬라이저 이건 뭐냐면 항공기의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만약에 있으면 활주로로 들어오는 상태의 반대편에다가 로컬라이저는 어느 공항이든지 이제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피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1000피트면 300m라면 뭐 180인가 더 낮게 해도 더 짧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 그 끝단으로부터 251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규정에는 뭐 관계가 없겠죠.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이런 외신에서도 얘기하는 경우는 왜 둔독을 만들어 놨느냐 뭐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로컬라이저 안테나 수신이나 이런 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안전 지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구조물을 윗부분은 연성 물질로 잘 부서져요. 근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는 것을 갖다 콘크리트 해놓은 공항도 많이 있고 아닌 공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는 고속으로 둔독을 부딪히고 그다음에 외벽을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났는데 결과론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공항들은 그런 둔독이 조금 이렇게 완만한 경사였으면 어땠을까. 지금같이 속도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아쉬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안공항이 이제 개항이 될 때 이것은 모든 기준에 따라서 허가받고 점검받고 아무 비행 관련 시설로 장애물이 아니라 비행 관련 시설로 인정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던 걸로 해서 개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차후에는 안전도를 더 규정은 맞더라도 안전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강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 그 조류의 움직임에 대비하라고 이제 관제소에서 통보를 했다고 하죠. 여객기에. 자, 어제 아침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상공에 새 대가 하늘을 뒤덮었다. 이런 공항 직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탑승자도 SNS를 통해서 새떼와 부딪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기내에서 안내 방송을 듣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 언론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 관제탑에서 이제 새떼가 있다고 이제 통보를 하기 전까지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통보가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조종사들이 원거리에서 새를 본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이제 관제탑에서 보통 망원경으로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많이 오면 그 새 움직임과 비행기가 오는 그
비율을 봐가지고 요게 혹시 겹칠 것 같다. 그러면 조종사에게 지금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달 정보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고 조종사는 그 정보를 듣고 기장이 내릴지 말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새가 있다 그래서 또 복행을 하고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복행을 하면 최소한 30분이고 예. 그러면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었냐 하는 또 원성도 듣기 때문에 예. 잘 피해서 가려고 하지만 가끔 부딪히기도 하면 저도 뭐 할 때 어떨 때는 내리면 정비사가 새 부딪혔는데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 우리 앞에 윈드실드 유리창에 부딪혔다든지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이 이상이 아주 완전 반응이 나기 전까지는 예.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대부분 정보를 받고서도 내리고 만약에 정말 새가 활주로에만 앉아 있고 너무 많이 새떼가 오면 관제사가 아예 복행 명령을 내립니다. 복행하세요 하고 예. 고라운드.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복행을 하게 되죠. 그거는 관제사도 관제사의 또 임무가 있고 조종사도 조종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적절히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새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복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임재열 변호사 그 조류를 퇴치하는 인력이 제대로 현장에 배치됐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관제소와 어떻게 소통을 했는가 이 부분도 이제 조사를 해야 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다 가설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조류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과연 막을 수는 없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총포 같은 것을 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맹수의 소리 같은 거를 들려주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새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로 이런 조류를 감지하거나 열 감지 장치 같은 경우에도 예. 국내 공항에 이미 적용이 돼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져 있고 또 예. 습지 같은 경우에는 철새들이 이제 도래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힘을 예. 얻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관제소에서 조류와 관련해서 경고가 1차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럼 관제소도 이런 조류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몇 명이서 이런 부분을 관찰하고 있었는지 예. 관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쫓아내거나 다른 방향으로 비행기에 유도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나라 14개 공항에 조류 충돌 피해가 지금 집계된 자료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용주 교수님. 최근 6년 동안 16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조류 충돌도 이제 가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1차적인 원인으로 이제 일단 만약에 확인이 됩니다. 사실을 확인되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특별한 대책을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뭐 건수를 본다 그러면은 뭐 1년에 100여 건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또 인식될 수도 있지만 또 예. 전체 항공기가 운항되는 이런 것들 운항 대수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율로 본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미미한 수준으로 또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문제가 돼서 사실 미세한 문제들이 사실 이제 항공기에는 또 치명적인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관리 또 이를테면 안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부분은 또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새들을 쫓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사실 그 당시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 새들도 계속 움직이고 또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4시간 항상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런 새들을 쫓아지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첨단화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뭐 도입도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육안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적인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는 이런 이제 무한공항 같은 경우 다른 데보다는 이런 이 새들을 쫓는 이런 이제 인력들이 사실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 인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떤 기술이나 어떤 또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추가해서요. 특히 이제 그 남과 북에 이 철새 도래지라든지 새들이 그 군집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 무안공항에 뭐 북쪽에 2개, 남쪽에 이렇게 2군데 그 습지라든지 혹은
그래서 그리고 계절별로 이 철새들이나 이 새들의 조류 이동이 많은 거를 파악해서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공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토부 발표해 보면은 뭐 4분이 관리하는데 그날 2분이 이제 조류 퇴치를 위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퇴치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첨단 기술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인력 확충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대로 인해서 물론 이게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종사에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 조치는 향후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공식 SNS를 폐쇄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임재희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앞서서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놓고 전문가분들 의견도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좀 현재로서는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하냐면 이게 그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 이 항공사의 어떤 과실 문제라든가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손해배상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손해가 최종적으로 이제 누구의 잘못인지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니면 항공사의 운행에 관련된 부분에 미숙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항 측의 잘못인지 최종적으로 이 비행기 제조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조사의 책임인지는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부분을 본다면요. 일단 제주항공 측에서 국내 보험사 5곳에 상대로 해서 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이 책임보상의 한도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은 일단 1차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제주공항에서도 이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워낙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그 피해로 인한 그 금전적인 액수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보험 5개사가 다시 또 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사들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계 보험사에 또 이 보험사들이 다시 보험이 가입된 상태라서 이 해당 외국 보험사와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1차적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이에 따라 한도에 따라 책임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들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황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시고 돌아가신 분 장례 잘 치르시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입니다.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 배상 보상 문제도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유족들에게 가장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신원 확인, 그렇죠. 사망자 신원 확인 그리고 시신 인도, 합동 분향소 설치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추후에 이제 우리가 더 짚어볼 문제 같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 목소리도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어떤 부분이 좀 앞으로 좀 빨리 좀 진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입장 좀 듣고 사고 조사를 하는데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이제 처벌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에서 처벌 얘기는 항공에서는 모든 게 일반적으로 면책의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처벌 얘기가 나오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입을 닫습니다.
그런 결국은 원인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추후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한다는 소리 자체가 좀 약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예, 우선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난 그런 징후로서는 엔진의 조류 충돌로 인해서 기어가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동체 착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고 조사는 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처벌도 아니고요, 재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조사를 해서 사고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 내지 전 세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예, 지금 뭐 피해를 직접적으로 사망하신 사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가지 현장의 공무원분들이나 소방대원, 경찰들, 또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한편으로는 심리적 피해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관리, 또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정보의 유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임재희 변호사. 네, 이번 사고 관련해서 따져볼 법적 쟁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족들, 그의 피해 구조와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헤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을 깊이 애도하고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